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정치입법팀의 서희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앉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지웅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번에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의 단장을 맡게 되신 박경준 변호사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경실련 상집위원을 맡고 계신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계신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끝으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피켓팅 촬영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호를 마지막 글자를 3번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은 계산 말고 개헌 논의 착수하라. 착수하라, 착수하라, 착수하라. 대통령 권한 남용을 차단하라. 차단하라, 차단하라, 차단하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하라. 금지하라, 금지하라, 금지하라. 국무위원회 인준 절차를 강화하라. 강화하라, 강화하라, 강화하라.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를 방지하라. 방지하라, 방지하라, 방지하라. 비례대표 확대로 다당제 개혁하라. 개혁하라, 개혁하라, 개혁하라. 독립된 국회 윤리심사기구를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들어라. 만들어라, 만들어라, 만들어라. 헌법기관 추천위원회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그러면 본격적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모두는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 남용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대단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며 논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논의에서 실종된 것은 구체적인 정치 시스템 개혁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치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짚고 개헌 논의 착수의 필요성도 이러한 관점에서 주장하려 합니다. 더 자세한 취지에 대해서 저희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장을 맡게 되신 박경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법조 경력 20년인 저나 정중 변호사 또 우리 교수로 재직한 20년 가까이 재직하신 교수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추진단을 발족하리라고는 예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도 민주주의가 이렇게 짓밟히고 이런 상황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권력자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짓밟혔고 그래서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1987년도 헌법에서 시작된 그 헌법의 가치가 당시에는 그게 가장 유효적절했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국정을 운영하면서 또 정치가 살아 움직이면서 10년이 지난 1997년 또는 15년이 지난 2002년 또는 20년이 지난 2007년에는 반드시 정치도 개혁됐어야 했고 권력자에 의해서 문제가 되던 대통령제도 반드시 개헌됐었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정권을 잡기 위한 데만 몰두하고 있었고
또 국회에서도 국회에 입성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보니 선거제도 개혁도 되지 않고 개헌도 되지 않고 이렇게 흘러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한 명의 권력자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질밟히는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아마도 30년 이상을 계속 추론을 해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라는 추론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경실련은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추진단을 발족해서 여러 정치 현안 문제들 또 헌법의 개정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물꼬를 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이후로 발표를 해주시는 경과보고와 개혁과제 발표들을 보시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나라 정치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추진단의 발족 그리고 추진단의 활동을 통해서 지금 늦었지만 우리나라 정치가 한 번 더 향상되는 그리고 민주주의가 좀 더 공고화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정지훈 경실련 시민입법 위원장님께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경실련 논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지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한 3페이지 정도 되나요? 여기? 3페이지 경과 보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요 경과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12월 3일 서울의 밤에서부터 2025년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기까지 그리고 오늘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최종 변론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박경준 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취약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엄격히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강행이 되었고 국가 시스템이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실질적으로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이 바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법적 행정적 저항을 지속하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예, 대통령은 그날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강행하면서 행정부를 거의 초토화시켰고 또 국회에 공수부대를 투입하면서 국회의 권능도 굉장히 침해를 했습니다. 입법부도 초토화시켰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매우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근거도 없는 망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성도 또 초토화시켰습니다. 대통령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긴박한 충돌이 어떤 예정되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고 대통령이 끝까지 사법부의 어떤 건의와 결정에 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사법부도 초토화시켰습니다. 또한 지금 헌법재판 변론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헌법재판관 개개인 법복 속의 사인의 히스토리를 뒤져서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과 이런 거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1987년 헌법체제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권위도 훼손함으로써 헌법재판소도 초토화시켰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위원회에서 최고 권력자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권력자가 잘못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요 입법, 사법, 행정,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이게 말하자면 이 민주주의 국가를 조직하고 있는 이 기관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탄핵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독단적 권력 행사를 견제할 실질적 장치가 마련해야 되고 사법부, 헌법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권력기관이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도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어떤 대소사를 논할 때 예부터 쓰는 말이 국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권에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을 개혁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 문제에 있어서 각자 이 말하자면 이 눈앞에 있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서 이 말하자면 앞으로 국가에 적어도 100년지 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10년지 대계조차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정치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경실련은 오늘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된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발표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제도를 개혁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조진만 경실련의 상직위원을 맡고 계시는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서 경실련이 제안하는 개혁과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의 조진만 교수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한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렇게 커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불신이 있기는 했지만 정치적인 리스크가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사회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증폭되는 상황을 사실 그렇게 이 정도 상황까지는 예측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저희가 엄청난 비용과 갈등을 치렀기 때문에 교훈을 좀 얻어야 되고 이 부분들을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고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라든지 토대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개헌이라든지 정치개혁 여러 가지 기존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내란 수습이 먼저다. 그다음에 개헌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안 했던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얼마나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실효성 있게 하려면 최소한 거대 양당들 간의 논의라든지 합의라든지 이런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구체성이 떨어지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슬로건이라든지 진영 논리들만 나오는 상황이라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이 문제를 고려해서 이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사전 모임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개헌 사항과 법률적인 사항들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를 했는데 개헌 사항 관련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법률적인 차원에서 개혁해야 될 논의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좀 묶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금 한국의 정치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참여했던 의원분들이 입장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합의 수준이 높은 부분들을 먼저 개혁 과제로 발표하자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 3에 보시면 개혁 과제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제를 조금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거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좀 통제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삼권 분립의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장관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겸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행정부가 대통령이 국회를 정당을 통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방지하는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은데 기획재정부 예산안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예산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정 삭감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하면서 책임도 강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논란도 많은데 사실은 좀 더 넓은 범위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이 행사를 방지하는 데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여러 가지 특성을 할 때 정부 제출 법안은 존재하더라도 이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행정 입법을 하는 남용하는 문제도 이게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법성을 검토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개헌법이라는 게 비상계엄이라는 부분들을 거의 민주화위원회에서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개헌법에 대한 논의라든지 개정이 잘 안 이루어졌는데 이번 기회를 토대로 개헌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가 해제했을 경우에 국무위원들 뭐 절차 요구해가지고 뭐 기다리고 그러는데 바로 그냥 해제를 보장하도록 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엄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기본권들 이런 부분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좀 고려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정 능력, 윤리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대통령이 뭐 워낙 큰 권력 남용을 한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고 그에 못지않게 국회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부분이 대한민국이 지금 두 개의 양 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지금의 정치 리스크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전에 경실련이 꾸준하게 제기를 했지만 거대 양당의 이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는데 사실은 개헌보다 더 그 핵심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 양당들의 이 기득권 체제를 타파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개헌상은 아니더라도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1등만 뽑는 선거다 보니까 대선도 그렇고요. 거대 양당이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도 그렇고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거대 양당 후보들이 추천하는 사람들 2명 중에 1명이 당선되는 구조가 거의 뭐 99%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비례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지금같이 비례 의석이 너무 부족하고 거기다 위성 정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그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공고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치 개혁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국회 내에도 좀 국회 윤리심사위원회가 옛날에 상설 특별위원회였는데 지금은 뭐그 제기능을 못합니다. 상설도 아니고요. 그래서 윤리심사기구를 좀 독립된 심사기구를 좀 설치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라든지 조사권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스스로가 지금까지 보여준 부분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도 국회 차원에서의 이 조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임기를 다 마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명한 국정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역시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부분들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이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그 검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회가 제대로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다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회 차원에서 제출을 받아서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불필요한 논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관련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남겨놔야 명확히 해야 그래야 조금 국회가 감시하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권력 남용하는 부분들을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법부도 개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해가지고 사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서 사회 갈등을 선거를 통해서 이 결판을 보고 승복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다투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한국은 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양 측면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템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대법관 임명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의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대통령 임명보다는 독립적인 추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구성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후에 있는 헌법적인 독립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지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원도 헌법적인 독립기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대통령이 지금 333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그거보다 독립적인 추천위원회에서 하면 훨씬 더 지금 같은 논란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법관들의 정치 활동을 그런 논란들이 많은데 사법부 영역에서는 그런 정치 활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조금 제한, 금지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판결문 같은 것도 연락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국민이 좀 알 권리도 보장받고 감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헌 사항일 텐데 독립기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구성에 있어서 추천위원회 해가지고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비상경 처리하면서 권력기관, 검찰, 경찰, 공수처 간에 이제 여러 가지 권한에 관련한 부분도 있고 책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 경찰, 공수처의 역할을 좀 재정비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개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전관 예우 아니면 특혜를 금지하는 좀 입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조, 행정, 정치권 부패 고리 카르텔화돼 있고 그게 더 진영의 논리라든지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법조인들은 재판 관련한 부분에 그다음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 같은 나왔던 기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간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역할 제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중앙 지방 간의 그 관계 문제도 행정부, 대통령과 국회 그 이상으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논의들이 나왔고 상당히 공감대도 높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로 돼 있는데 지방 정부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고 독립적인 입법권이라든지 재정권, 조직권 이런 부분들을
부여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기반과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아까 거대 양당들의 기득권이 많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정당법상에서 지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정당을 만들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차원에서는 지역당들이 그 지역에 맞는 인사와 정책을 토대로 거대 양당에 도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정당법이라든지 관련 법들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미팅을 해가지고 이 정도의 합의된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고요. 여전히 논란이 있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이 아마 뭐 더 중요한 것도 많은데 왜 이 정도만 내느냐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은 조금 합의라든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논의를 하고 추진단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완성해 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상은 정치련 정치개혁위원장님께서 바람직한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 향후 운동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강대학교 정치개혁과 하상웅입니다. 예, 정치련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경실련에서 발표한 그 8대 그 정치개혁 과제 그리고 21개의 이제 세부 과제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배경 설명 그리고 이제 고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경실련에서 마련한 그 8대 정치개혁 과제 21대 그 세부 과제들의 내용이 새로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뭐 경실련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언급되었던 정치개혁 과제고 그것을 지금 경실련에서 모아서 좀 발표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걸 좀 미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개혁 과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계엄 선포 그리고 그 이어진 이제 그 탄핵 정국에서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진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에 기반한 거는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뭐 정치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한번 놓쳤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지금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개혁 중에서 몇 가지가 실현이 됐더라면 과연 이번에 또 다시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겠냐라는 그런 좀 반사실적인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논의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요 개혁 과제들 중에 최소한 중요한 거 몇 가지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담겨져 있는 개혁 과제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조금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독일 선거에서도 1930년대 이후로 최초로 극우 정당의 의석수가 가장 큰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젊은 세대들의 투표 행태를 보면은 기성 세대들의 투표 행태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층이 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기성 세대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투표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닥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경실련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과제들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민주주의를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특정 정치인 혹은 특정 정당을 넘어서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유지해 왔던 그런 민주주의 제도를 좀 더 다듬고 원활하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 정상화라는 이제 기치를 내걸고 지금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민주주의 정상화라는 것이 이제 망가진 민주주의를 되살리자 이런 내용이긴 한데 이게 절대로 현상 유지를 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지금 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바꾸자. 근데 바꾸는 게 어느 방향으로 바꾸냐 하면은 과거로 돌아가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과 정치 세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보수 진보로 보면 보수는 현상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고 진보는 현상 타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들 말고 보수 진보 말고 지금 사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이고 있는 정치 세력은 어감은 안 좋지만 반동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반동 세력은 지금이 안 좋고 그래서 현상을 타파해야 되는데 그 현상을 타파하는 방향이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거죠. 옛날이 좋았어. 옛날로 돌아가자.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모토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거는 옛날 미국이 더 좋았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동 세력에 저항을 하고 그 반동 세력들과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이 좋으니까는 이걸 그냥 유지하자라는 걸로 들릴 수 있다는 거, 이 위험을 벗어나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혁 과제가 절대 1987년 헌법 체제를 그대로 원형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훼손되어서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원형으로 돌리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지금 개혁 과제를 제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아시는 대로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에 비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점점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아니 20년 전에도 얘기했던 지방 분권 문제를 왜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 예를 뭐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10년 넘게 이야기됐는데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고 연금 개혁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계속 같은 노래를 반복하는 것 같고 차라리 확실하게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메시아와 같은 정치인 한 명 나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 과제에서 우리가 지금 담아야 되고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되는 내용은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제시하는 민주주의 개혁 방안을 받아서 수용을 해서 민주주의 제도를 개선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몇 가지 실예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다 아시는 대로 뭐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뭐 정치개혁 그리고 개헌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겪는 일은 아니죠. 항상 궁지에 몰린 정치권에서는 개헌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리고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치권에서는 뭐 굳이 개헌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맞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개헌 정치 개혁은 이미 우리가 많이 겪었고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의 이제 정치인 그리고 이제 정당의 목소리에 너무 크게 기울일 필요는 없고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경실련에서 마련한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에다가 제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개혁을 해달라, 이런 식의 개혁을 하자라는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앞으로 있게 될 뭐 빠르면 조기 대선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그런 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선거 때에 이제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투표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마련한
그런 정치 개혁안들이 얼마나 공약에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입법이 되어서 실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이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발표한 내용 개혁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요. 우선은 이제 관련 단체들, 뭐 정치권까지 포함해서 요 내용들을 조금 더 다듬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주의 제도를 확충하기 위한 어떤 그 실천 과제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간담회들을 좀 지속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1차적인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 대행에게 정책 제안서를 제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작업도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이 수행이 된다면 각 정당 대표에게도 이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기 대선 시 출마하게 되는 대통령 후보들에게 우리가 지금 제시한 이런 정치 개혁안, 그리고 이제 개헌 관련된 공약들을 무엇을 제시를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서 정치 개혁과 그리고 개헌 관련된 각 후보들의 아이디어, 그리고 액션 플랜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짧은 기간이긴 하겠지만은 조기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괴롭혀서, 그래서 무언가 대답을 얻어내는 그런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선거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실질적으로 이 과제들이 수행이 되는 과정을 감시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저희 기자회견문 낭독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좀 순서를 바꿔서 먼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겨레 21의 김교훈 기자인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제목에서 개헌 관련된 어떤 정치 관련법의 개정하다 이런 표현을 쓰질 않고 민주주의 정상화, 개혁과제 발표 이런 식으로 약간 애드름 느낌이 나는데 굳이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는지, 개헌이라는 표현에 민감성 때문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는데 좀 저로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맡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는 제 판단은 오히려 좀 거꾸로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를테면 장관 같은 그 그러니까 중책을 국민 대표성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출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맡는 게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정치학자분들 여기나 계시지만 그런 이제 중론이 있고, 그리고 비정치인이 맡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당의 의회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오히려 당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유가 좀 많은데,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장차관 정도의 그런 중요한 공직을 정치인이 맡지 않는 경우에 그 자리를 차지하는 많은 경우가 관료인데,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검찰 관료나 기재 관료가 나라를 전혀 국민 대표성도 없고 정치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상 그 정치와 국가 기관을 지배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강화하거나 방치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정치 무경험자가 중책을 맡아서, 요직을 맡아서 어떻게 이 사회와 국가기관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낱낱이 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장관을 맡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교수님께서 부분을 해주시면 일단은 개헌이 부각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이 논의를 시작을 할 때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뭔가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개헌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먼저 시작을 해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가 결국에는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정했지만 그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게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담기 위해서 개헌을 굳이 부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이제 국회의장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방문을 할 때는 개헌 사항을 좀 추려서 정책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입법 개정 사항들은 이제 국회의원들을 방문할 때 또 추려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의 안이 사실은 상권 분립을 강화하는 측면에 있고 또 그 헌법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는 쪽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국무위원들에 대한 견제는 이제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 강화, 투명성 강화라던가 국회 인중 강화의 수단으로 좀 견제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이 관심이긴 한데 그 부분을 다루면은 이제 사실은 입법적인 차원으로 헌법에 넣을 수 없는 사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개헌 얘기를 하면은 이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서 그 부분만 있는데 사실 경실련이나 저희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거나 공고하는 데 더 필요한 그동안 적체돼 있던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몰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헌은 아마 대통령제의 권력 분립에서 견제 균형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좀 디테일하지만 효과가 있는 부분들에 맞춘 거고요. 아마 실제적으로 개헌 권력 구조와 관련한 논의들은 아마 실제 개헌이 되면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책임총리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큰 틀에서 논의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 만약 안 된다 그러면 현행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은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선호들이라든지 이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의원내각제에서 그 안에서 좀 제한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 이제 책임총리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행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헌법적인 대통령제의 취지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오히려 정당이라든지 입법부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수단 그다음에 장관 국회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동료의식이 있어서 결국은 큰 문제 없이 인준이 되거나 아니면은 청문회 보고서도 그냥 채택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대통령이 훨씬 수월하게 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강화하고 국회가 선출직인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대로 통제하거나 제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기자님 질의 주신 저도 중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이제 국무회의라든가 이제 국무위원들이 어떤 말하자면 그 자체의 국무회의의 어떤 존재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막 그날 밤에 막 화가 나가지고 흥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했다는 얘기가 걱정과 우려를 전달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걱정과 우려를 전달하는 건 반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이렇게 혼재돼서 섞여버리게 되면 어떤 같은 정파, 같은 어떤 말하자면 그 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소속이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이런 국무위원이나 국무회의의 어떤 대통령의 견제적 기능
브레이크의 기능이 아예 소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이게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제를 이렇게 만들 때 너무 급하게 만들면서 여러 제도를 갖다가 막 이렇게 혼재를 해놓은 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이게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윤석열 정부가 뭐 천하의 그 말하자면 인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각부의 어떤 국무위원이나 행정부처의 어떤 장관을 만들고 그들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해서 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제도에서는 브레이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말하자면 상권 분립이나 아니면은 행정부 그 어떤 그 관료 집단의 어떤 그 장의 어떤 독립적인 목소리 또는 전문가로서의 목소리, 국무위원으로서의 견제 기능 이런 거를 생각하면 또 분리도 그런 순기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노비 너의 초청입니다. 아까 김 기자님이 질문하신 다음 부분에 거대 양당 간의 운영제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에서 1등만 당선되는 단순당제로 구성된다는 거를 하시면서 비례성을 강화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셨는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동의를 많이 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소송 문제가 아니라 중대선거 문제로 가자는 의견이 있거든요. 만약에 중대선거제로 갈 경우에는 호남이나 뭐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등, 2등이 똑같이 뭐 민주당,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양당의 기득권이 확타가 될 수 있을지가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 소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하자 그리고 이제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자라고 하면은 우선은 이제 하나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소선거구제를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비례대표의 수를 늘리거나 비율을 늘려버리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일장일단이 있고 뭐 나름 이제 논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적어도 이제 정치학자들은 그 두 가지 방안 중에서 비례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지역구를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지역구 수를 줄이기 싫으면은 이제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더라도 비례대표 수를 늘려서 그 방법을 통해 갖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개혁안에는 비례성 강화라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칙만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소선거구제를 개편하는 방식보다는 비례 의석을 늘리거나 비례 비율을 늘리는 방향의 그런 실천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단으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지금 이 개헌 일정과 관련해서 그 정치 세력들 간의 진영들 간의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민주당은 탄핵 결정 이후나 대선 이후에 하자는 입장, 최대한 늦추자는 입장이고,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의 비주류에 해당하는 분들 또는 개헌운동 하시는 분들은 대선 이후에는 없다. 왜냐하면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은 그 현상 유지, 권력 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강한 대통령제인데 그 굳이 내가 바꿔서 내 권한을 주소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경실련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체로 대선 이전에 일부라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 입장은 대선에 맞추어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적용을 하자는 입장이 있고 아예 다음 대통령 적용하지 않고 대선 이후에 해서 그 다음 대통령부터 하자 뭐 이런 의견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는 대선 이후에 개헌 논의를 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의견을 듣고 지금 이런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후보자들이 개헌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고 그 이후에 개헌 특위를 꾸리는 것을 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시기 또는 그 이전에는 어떤 개헌도 이를테면 원포인트 같은 아주 그 낮은 수준의 개헌도 안 해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뭐 지금 너무 이제 단기간에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약간 양분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합의를 하는 어떤 제도 개혁이 어렵지 않겠나, 그 2달 동안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다 개헌이라는 것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 당에서 다 개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후보자를 통해서 개헌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것이 더 좀 유효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좋잖아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조진만 교수님 발표도 잘 나왔지만 우리가 정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여러 내용들이 지금 다 이제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거든요. 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이거 뭐 정치적으로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눠서 이야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만약에 선거 전에 이제 원포인트 개헌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아마도 헌법도 빨간색 헌법과 파란색 헌법이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그게 이제 저희가 두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웠다기보다는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서의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대통령 후보들, 조기 대선이 있다면 대통령 후보들 입으로 들어보는 전 국민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다듬고 이제 약속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안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그 개헌이 되든 권력이 좀 다른 어떤 부분은 하나라도 바꿔서 좀 대못을 받고 그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그 이후에 좀 하자 이런 건데 그 대선이 끝나고 하면 그 저도 거의 어렵다고 우리 경험치이고 뭐 굉장히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권이 상상력을 발휘하고 의지를 갖고 이거를 타개하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행태로 보면은 사실 그 의지가 그렇게 세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고민하고 준비하고 했는가 낙제점에 가깝거든요. 거기다 지금 만약에 선거까지 저기 된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가능하다면 원포인트 하겠다라는 거는 커다란 개헌은 또 선거 이후에는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합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공법이고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하면 정치권이 진짜 각성하면 일단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거는 여야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에서 큰 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라든지 뭐가 이거는 이번 기회에 하자 합의된 거는 하고 그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도 이건 양당이 공헌하자. 그 다음에 강론에서 조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대선 과정에서 서로 제시하고 경쟁을 하고 그 일정을 좀 합의하는 거죠. 2단계. 그러니까 원포인트가 필요한 부분들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기 정부에서 누가 되든 그 각각의 개헌안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개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개헌할 의지가 있다고 해도 당사자들이 모여서 얘기해 보면은 그 입장을 그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건대 이번에 개헌의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들을 놓고 그 일정과 과정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면 원포인트 개헌에서도 추가적인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2단계 정도의 우리가 그 개헌 과정을 거쳐서 이 개헌을 하자 완성시키자라는 합의하고 그 일정에 대한 것들을 아니면 추가로 뭐 원포인트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부칙이라든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조금 그나마 정치권에 대해서 한 번 더 희망을 갖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논의해봐야 할 점들을 많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치위원회 개헌에 대한 의구심의 눈초리를 걷어내고 정치권이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언문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마지막 주입니다.
또 다른 권한 남용을 막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이 지났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헌적 폭거였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 남용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또 다른 비상계엄, 또 다른 권력 남용, 또 다른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대한민국이 다시는 같은 실수와 위기에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혁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즉각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국회 견제 기능 강화, 사법부 독립성 보장 및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기타 헌법기관의 독립성 강화 등 당장 실현 가능한 개혁 과제를 국회가 책임지고 입법화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개혁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리당략적 개헌 논의를 경계하면서도 개헌 논의 자체를 배제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던 정치권이 개헌을 미루는 것도 당리당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 논의는 당리당략에 입각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시스템 개선, 지방 분권, 경제 민주화, 토지 공개념 등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정치권은 조기 대선 준비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개혁에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2월 25일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